자, 우리들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이 자쬜진, 예브게니 자쬜틴, 뭐 잘 보이지도 않네요. 예브게니 자쬜틴이라는 소설가는 1884년에 태어나서 1937년에 이제 죽은 작가인데요. 주로 그 1920년대에 많은 빛나는 그 소비에트 소설이 쓰여졌는데 그 중에 하나의 작가로 이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우리 말고 다른 거는 읽은 기억도 없고요. 아마 앞으로도 읽을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근데 이 자쬜즈는 그 자신이 엔지니어입니다. 그 자신이 이제 그 공학도여가지고요. 영국으로 유학이 아니라 파견 근무 같은 거 그런 걸 하기도 했었고, 그 허버트 조지 웰스라고 SF의 모든 장르를 정말 섭렵한 작가가 있는데요. 그 허버트 조지 웰스는 H.G. 웰스. 그래서 이 SF 문학사를 보면은 빠지면 진짜 이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인데요. 책을 제가 오지간히 구입을 많이 했는데 그 말인즉슨 번역이 진짜 많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절판 도서 이런 게 아니라 지금도 팔리는 도서인 걸로 봐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에서 웰스를 읽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현대문학에서 요 시리즈가 있거든요. 세계문학 단편선. 이게 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다른 작가들은 뭐 예를 들자면은 카프카 이런 경우는 또 다른 번역으로 많이 갖고 있어서 안 사고, 이 웰스랑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스타니스와프 웸, 여기도 지금 필립 K. 딕 SF 문학상 후보로 올라가 있는 정보라 작가 가 번역한 거예요. 혼자 하진 않았고요. 여기 두 분이 같이 하셨는데, 어쨌거나 이제 요런 SF나 그 다음에 러브크래프트 이런 책들 이제 사게 되는데요. 좋은 이제 시리즈인 것 같고요. 요는 이제 이 허버트 조지 웰스를 누가 탐독했다? 자쬜진이 이제 탐독했다. 거의 이제 사사했다 할 정도로 탐독한 것 같고요. 뭔가 인연이 더 있었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우리도 찍은 게 있거든요. 아주 그냥 챕터별로 다 요약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 공부하는 와중에 좀 지저분하게 찍긴 했는데, 난삽하게 찍긴 했는데, 줄거리가 필요하신 부분은 그보다 더 자세히 찍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안 좋은 녹음 상태로 그 찍어 놓은 게 있고요. 그 자쬜진은 허버트 조지 웰스를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자쬜진을 누가 공부를 하게 되냐면 이 조지 오웰이 또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영문학과 러시아 문학 간의 어떤 상관관계, 그런 걸 이제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제 공부를 하고요. 영국이 과학 선진국이니까요. 한편으로 이제 공부하는 게 또 맞는 거고요. 그런 이제 자기의 직업적인 어떤 전문성을 이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이제 발휘를 합니다. 배 만들고 이런 거 이제 기술적으로 관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우리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단일 제국이라는 어떤 진짜 그야말로 SF적인 상상력이 발휘된 전체주의 국가가 있어요. 이거는 다른 말로 유리의 제국이에요. 왜 유리의 제국이냐면 모든 것이 투명하다. 달리 말하면 개인의 생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민망한 대목들이 있잖아요. 화장실을 간다던가 뭐 그런 것들요. 그건 뭐 크게 근데 이 소설에서 주목되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화장실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에게서 가장 이제 내밀한 영역이 이 화장실인데, 사실 우리가 화장실을 가는 거는, 그러니까 배변 활동을 하는 거는 먹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 인간에게서 제일 중요한 거, 모든 동물, 심지어 식물도 생각을 해보면 이 먹는 게 되게 중요한데, 식물의 이제 먹는 행위는 햇빛이라든지 물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 세 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식물도 이런 의미에서 먹기 때문에 배설을 하는데, 그 배설이 뭐냐면 물을 줘보면 물이 쭉 빠지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잘 먹고 잘 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을 줬는데 화분 밑으로 물이 안 빠지잖아요. 얘는 지금 죽고 있는 거예요. 파봐야 돼요, 그러면. 그리고 흙이 얼마나 빨리 마르는지. 동물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이거 먹고 싸는 행위 제일 중요하고요. 이거를 이제 해결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단일 제국은 유토피아인데요. 유토피아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 제일 심각한 게 일단 이거거든요. 먹고 사는 이 행위요. 근데 이거는 비교적 쉽게 해결이 돼요. 먹을 거를 대주면 되니까요. 그럼 알아서 먹을 거고 알아서 배설을 할 거고요.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먹고 산다는 거에 또 다른 함의는 뭔가 하면은 빈부격차인데요. 의식주, 그러니까 편의상 먹는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입고 사는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입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똑같이 입히거든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을래야 없어요.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요. 쟤는 비싼 옷 입고 더 따뜻한 옷 입는데 나는 아니네? 그렇게 불만을 표출할 수가 없죠. 똑같이 입히니까. 그 다음에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쟤는 30평대 아파트 강남에 저기 살고 있고, 뭐, 쟤는 뭐, 어디 그 임대주택에 뭐 조그만 10평짜리 살고 있어. 이런 불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택 문제를 이것도 다 똑같은 곳에 살도록 하거든요. 말씀드린 이제 어떤 거대한 유리 제국이고 그냥 상상컨대 어떤 그런 거대한 유리의 어떤 그런 그 주택 형태가 있는 걸 공동주택. 이게 뭐예요, 여러분? 수정궁인 거죠. 크리스탈 팔라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에가 생각했던 팔랑스테르 그런 건 거죠. 공동주택인데 심지어 유리인 거예요. 투명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의식주의 기본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이건 아주 간단하게 자유를 일정 부분 이제 통제를 하면서 어떤 자유냐면 나는 큰 집에 살고 싶어요. 나는 검정색 옷 입고 싶어요. 나는 모피를 입고 싶어요. 이런 이제 그 자유를 구속하는 거죠. 대신에 이제 평등하게 딱 아름답게 유리 제국 안에 유리주택 안에 딱딱딱 분배를 이제 했어요. 이거는 괜찮은데 문제가 뭐냐면 성입니다. 성.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민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호돼야 되는 아주 고유한 개인의 영역이 바로 이제 성일 텐데요. 이거를 어떻게 이제 통제를 할 것인가인데 이 단일 제국에서 이제 쓰는 방법은 뭐냐면 짝짓기를 다 해주죠. 짝짓기를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를 갖고 싶으면은 미리 서류를 제출해라. 지금 그 원경에서 합방을 하고 싶으면 합궁하는 날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합궁을 한다 하면 밑에 이제 신하들이나 상궁들이 닭이랑 침을 갖다 놓는데 저도 저게 뭔가 되게 궁금했는데 댓글에 그게 달려 있더라고요. 복상사나 이런 심장마비의 위험을 이제 그런 게 있을 때 더 치명적인 결과를 낳지 않도록 침을 갖다 놓고 피를 줘야 돼서 닭을 갖다 놓는 거예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미리 신고를 해요.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해진 시간 동안 커튼을 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이게 유리 제국이다, 유리 왕국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모든 게 다 투명하지만은 성관계를 갖는 게 이렇게 투명하게 노출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회 전체가 포르노그래피가 되고 그래서 이제 커튼을 내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게 이제 어떤 전체적인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계를 통치하는 은혜로운 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은혜로운 분이 있는데 은인이라는 이제 분이 있습니다. 1인 독재죠. 여기 같으면은 이제 여기 같으면 이제 비비죠. 빅브라더가 있는 이제 그런 상태인데요. 그가 이제 모든 걸 다 통치하고요. 그 밑에 이제 또 많은 이제 행정 어떤 관료들이 있을 것이고요. 자, 소설의 스토리는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주인공이 D503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D503의 친구로 R13이 있습니다. R13은 시인인 걸로 나오고요. D503은 엔지니어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뭘 건설하냐 하면은 거대한 우주선을 건설을 합니다. 우주선을 건설한다면 안 되죠. 우주선을 축조합니다. 이 우주 비행선을 축조하는데 이게 이제 인테그랄이에요. 이름이. 인테그랄 하면 여러분 미분과 더불어 쌍벽을 이루는 적분인 거잖아요. 미분이 무수하게 분할돼서 무한대로 간다면은 인테그랄은 이렇게 통합하는 게 맞았나요? 아무튼 이제 인테그랄이라는 이름의 우주선을 축조하는 수석 기사인데요. 이 우주선이 이제 단일 제국의 영광을 이제 드높이는 거죠. 달리 말하면 이제 D503은 이 단일 제국에 굉장히 뛰어난 인텔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D503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변 시인인 R13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둘 사이에 590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여성이 있는데 여자는 직업도 필요 없나요? 제가 590에 직업을 안 적어놨네요. 아마 소설에서 도드라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세 명의 젊은 이제 인물들을 통해서 많이 얘기되는 건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사랑과 섹스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관계를 가지려면 이제 뭐예요? 이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R90은 D503에게 등록돼 있어요. R13에게 등록돼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관계를 가지려면 신고를 하고 이제 관계를 갖는데요. 이 590은요, 다 관계를 갖지만 D503을 사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R이랑은 그냥 이제 해야 되니까 혹은
해야 되니까 혹은 뭐 하니까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D503에 대해서 590이 갖는 마음은 단순히 어떤 육적인 욕구를 푸는 대상 정도가 아니라 사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의 아이를 갖고 싶어 해요. 그의 아이를 갖는 거는 그러니까 임신인데요. 임신은 금지돼 있어요. 그러니까 임신이 통째로 금지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사랑에 기초해서 무분별하게 하는 임신은 금지가 돼요. 이것도 되게 웃긴 거죠. 한편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성을 이제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었던 문제들, 기아,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랑인데요. 사랑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배타성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너 아니면 안 돼. 그 아니면 안 돼. 그녀 아니면 안 돼.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배타적으로 한 쌍의 암수가 이제 짝짓기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많은 새끼들을 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가족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 가족이 생기면 또 문제가 뭐냐면 가족 이기주의. 우리 가족. 다른 애들은 다 죽어도 내 아이는 안 돼. 다른 애들은 뭐 대학을 가든 말든 우리 애는 반드시 서울대를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가족 이기주의가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또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 단일 제국이 왜 이런 식의 모토를 가지고서 왕국을 만들었는지는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배고픔을 해결하는 거는 되게 간단했는데 수학적으로 딱딱딱 계산을 하면은 알아서 해결이 돼요. 제가 아까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해드린 그 대목인데 사랑이라는 거는 이게 수학적으로 조직화하기가 되게 힘들고 이거를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는 보다 섬세한 어떤 이제 그 작업이 이제 그 요구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규제국이라는 어떤 그 행정 부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장치를 통해서 성관계를 하고 임신은 허용된 경우에만 이제 해라.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해 놓은 거죠. 그런데 스토리가 진척되는 거는 이제 어떤 식이냐면요. 반란 집단이 있습니다. 이 반군 집단으로 I330이 있고요. 여성입니다. 여성이고요. 이제 그녀가 말하자면 수장인 거죠. 그녀가 이끄는 그 메피 집단이 있거든요. 이제 이들이 어떤 음모를 꾸미냐 하면은 D503이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인테그라를 건설하는 수석 기사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을 성적으로 유혹을 해요. 유혹을 한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이 우주선을 발사하기 직전에 탈취해서 자기들 걸로 만드는 거죠. 정말 꿈도 야무진 이제 그런 시도를 하게 되는데 한편 으로는 이제 이게 우리가 혁명의 메타포라고 생각을 하면은 혁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실패하면 쿠데타가 돼가지고 죽는 거고요. 성공했을 때는 뭡니까? 역성혁명을 이제 이루는 거죠. 지금 이성계나 뭐 이런 경우처럼 그렇게 이제 가야 되는 건데 이 I330이 D503을 유혹하는 과정에서 이제 엄청 그 성적인 소설이 이게 되게 에로틱해요. 그래서 어릴 때는 네, 아무튼 이제 그래서 그 성적인 그런 불필요한 묘사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제가 볼 땐 지금 이제 제가 50이 다 된 아줌마가 읽기에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I330이 여성 캐릭터로 이제 설정이 됐잖아요. 혁명하는 여성으로. 그러면 그런데 그녀의 그 성적인 측면을 너무 많이 이렇게 부각을 시켜가지고 그 여자가 서사의 주인공이 되면 여성 서사가 되면은 마치 그 성의 테마는 불가피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하게 그 최근에 본 영화 중에 가엾은 것들 의 경우에 그 엠마 누군가요? 왓슨인가요? 그녀랑 저는 사실 그 빌렘 디포가 좋아가지고 이제 그 영화를 본 것도 있는데 거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식의 이제 AI 관련된 많은 콘텐츠들이 있는데 여성이 주인공이 되니까 그거에 이제 여성 해방에다가 성적 해방을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매춘 모티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좀 저거는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됐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I330 여자죠. 그 다음에 5590이 또 여자잖아요. 중간에 D503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들과 남자 하나 사이에 이제 삼각관계가 또 너무 이제 부각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I330이 D503을 유혹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메피 집단이 반란을 혁명이라고 합시다. 혁명이 많은 부분 이제 성공을 하는데 거의 끝날 무렵에 이게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다 이제 잡혀가는 거죠. 잡혀가고 D503은 제가 그냥 스포를 할게요. 이거는 그냥 고전이니까 D503은 이른바 로보토미 수술을 받게 돼요. 로보토미 수술은 제가 이제 연도는 까먹었는데 오래전에 노벨 그 무슨 상을 줬을까요? 의학상인가요? 그거 생리학상인가요? 그런 것까지 이제 받은 그 학자가 개발한 수술인데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여기 전두엽 절제를 하는 거예요. 전두엽의 일부를. 근데 그 수술 방법은 되게 간단하다고 하던데 눈 쪽으로 어떻게 들어가가지고요. 이렇게 그 부분을 제거를 해버리면 사람이 이제 아주 온순해지는 거죠.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제 부작용이 생기고 그 부작용의 끝은 뭡니까? 당연히 이제 그 사람이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금지되고 아마 그 사람은 노벨상이 박탈됐든가 이런 걸로 이제 들었는데요. 쉬운 길로 가려면은 할 수 있죠. 문제는 이제 최대한 다치지 않게 어려운 길로 이렇게 꾸불꾸불 가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거는 전체 큰 그림은 유토피아지만 이 단일 제국이라는 게 결국엔 디스토피아다. 이제 이쪽으로 가는 그런 소설이거든요. 자, 그래서 마지막 결말을 보면 D503은 잡아다가 수술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떡하니 앉아 있어요. 그리고 D503이 보는 앞에서 그가 한때 굉장히 뜨거운 관계를 나누었던 이제 그 뜨거운 관계를 맺었던 I330과 그녀의 동지들이 처형되는 장면을 이제 그대로 보게끔 직관하게끔 이제 소설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잔인한 소설이고요. 그러니까 그 고문이나 이런 게 잔인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거는 약한 편이고요. 이 메시지 자체가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결말이 그런 거죠. 가스종으로 이제 처형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I330은 그 가스종의 고문을 받으면서도 정말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장렬히 전사하는 걸로 완전히 유관순이에요. 그렇게 이제 묘사가 되고요. 이 D503은 이미 이제 머리가 맛이 갔기 때문에 자기가 그 지금 뭘 보고 있는지 잘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혹은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과 뭔지 알지만 이미 뭡니까? 철저하게 세뇌됐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단일 제국의 영광을 드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은인이 이끄는 단일 제국은 영원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다 죽고 D503은 결국 단일 제국을 찬미하는 걸로 끝이 나고요. 그 점에서는 이거하고 결론이 똑같은 거죠. 그죠? 조지 윈스턴은 빅브러더를 사랑했다. 죽어가면서 진심으로 사랑했다. 이제 완전 세뇌하는데 완전 성공한 거니까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그 디스토피아적인 어떤 그 비전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소설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 소설의 희망은 없는가?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던 이 메피와 I330의 혁명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던 철저하게 단일 제국에 속해 있던 인물인 D503은 머리가 완전히 세뇌돼가지고 철저히 이제 그 단일 제국에 복종하는 그런 시민으로 돌아갔다. 하나 빼먹었죠. 그죠? O90이 있는데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I330이 빼돌려요. 그러니까 O90은 임신을 하면 안 됐는데 이 남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남자의 아이를 갖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소설에서 가장 뭐라고 해야 되나 이체적이고 적극적인 반동인물은 오히려 O90인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짓을 했어요. 임신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 강의실에서 이 소설을 읽을 때는 O90이 희망이다. 애기를 가졌으니까. 뭘 애만 가지면 다 희망이래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기는 하죠. 그죠? 어떤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또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세계를 체험할지, 그 다음 어떤 세계를 이끌고 갈지는 이제 모르는 거니까요. O90이 희망이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O90을 I330이 어디로 빼돌렸냐 하면은요, 벽 너머의 세계가 있어요. 벽 너머의 세계. 여기는 이제 굉장히 차가운 유리 제국이고요. 주로 파란색의 어떤 느낌이 들어요. 싸늘한 파란색. 그런 이제 느낌이 드는데 반해서 저 벽 너머는 우리말로는 푸르다라고 하긴 하는데 초록의 세계예요. 그 초록의 세계가 이제 펼쳐진단 말이에요. 벽 너머 초록의 세계로 아이를 이제 데리고 가는 거고요. 아이를 임신한 O90을 데리고 가는 거고요. 여기 이제 그 D503의 팔에 이렇게 털이 나 있는데 털복숭이 그런 이제 그 말이 나오는데 이 몸에 있는 이 털이라는 게 아직까지 그 다음에 이 털 밑에 따뜻한 피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아직까지 그 단일 제국의 어떤 마수가 뻗치지 않은 어떤 원시적인 세계 이제 그건 거예요. 그거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멋진 신세계의 뭡니까? 야만의 야만의 존하고 이제 똑같은 거죠. 그죠? 야만구역하고 이제 똑같은 거예요. 아직까지 이런 그 어떤 문명의 이런 그 전체주의적 문명이 뻗치지 않은 그런 세계를 이제 상정을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O90은 그 너머로 가는 데는 성공했다 해서 어릴 때 읽을 때는 이 암담한 디스토피아 소설에서 어떤 유일한 희망이라면 빗줄기라면은 바로 그 대목이다. 그러니까 벽 너머 존재하는 세계. 그게 이제 이 단일 제국 안에서는 고대관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제 옛날 것들이 다 보존된 거죠. 이 디스토피아 소설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체링턴 상점이에요. 거기서 이제 그 줄리아하고 윈스턴 스미스가 이게 관계를 갖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반전은 뭐예요? 윈스턴, 그 체링턴이 가면 다 벗고 보니까 결국 사상 경찰이더라라는 이제 멋진 반전이 있었던 거고요. 한편으로는 충분히 예상되지만 그래도 충분히 재미있는 그런 반전이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고대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저 벽 너머 세계가 있는데 결국 이제 I-330은 또 거기 도달하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녀가 이제 죽음으로 해서 혁명은 어쩌면 더 무한히 이어질 수 있다. 트로츠키의 영구혁명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590이 이제 탈출했고, 그 다음에 590은 아이를 낳을 거니까 그런 어떤 생명의 영속성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상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고, 단일 제국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제 소설을 읽어보면, 실제로 읽어보면 그렇게 좀 이렇게 이제 의구스러운 대목이 뭐냐면, 여러분은 이 은인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소설 속에서? 제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소설을 쓴다면, 물론 저는 잘 쓰는 작가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 독자로서는 그래도 아주 수준이 낮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되게 놀란 거는 이 은인이 작품 속에 이렇게 살과 피를 가진 캐릭터로 등장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은인이 직접 등장을 해요. 처형시기에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D503을 신문할 때 등장합니다. 근데 D503이 높은 자리에 있는 인물이긴 해요. 왜냐하면 인테그랄 이 단일 제국의 우주선을 만드는 엔지니어니까. 그렇다고 해서 신문을 이렇게 하는 자리에 등장할 뿐더러 대사가 되게 많아요. 근데 말을 많이 하면 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비주의적인 어떤 광채를 입힐 필요가 있는 인물인데, 이 은인이라는 캐릭터가, 그러니까 캐릭터이면 안 되죠. 왜냐하면 신이니까요.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너무 희극적으로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설의 어떤 전반적인 세계관과 관련된 것인데요. I-330이 과연 그렇게 위대한 혁명가인가? 그녀가 이끄는 메피 집단이라는 것은 과연 그토록 정의로운가라는 물음을 계속 던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소설 속에서. 그 부분 되게 암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90,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뭐 임신하고 아이 낳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그렇게 이런 닫힌 세계를 열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제 좀 그런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디스토피아 소설의 이제 우리가 원조라고 읽잖아요. 세계 어느 곳에도 구원이 없다라고 해야 되나? 그 점에서 정말 디스토피아 소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어둡잖아요, 여러분. 너무 어둡다는 점에서 이 소설은 인기가 없는 게 한편으로는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체의 측면인데 장식체라고 합니다. 자매찐의 우리를 비롯하여 자매찐의 우리 혹은 우리를 쓴 자매찐, 그 다음에 보리스 빌리악의 벌거벗은 해, 그 다음에 뭐 레미조프 이런 작가도 있고요. 여러 작가들을 제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그러니까 대학 시절에는 대학원에서도 많이 봤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교수님이 그쪽 전공하신 분이어가지고 이런 이제 모더니즘 계열의 소설들을 많이 읽었는데요. 사실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막신 고리키 이런 작가들의 그 고전적인 문체로 쓰여진 소설에 비하면 굉장히 미적인 충격이 뛰어난 엄청난 소설이에요. 그 점에서는 미학적 충격을 빵빵빵 주는 소설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뭐냐면은 빅토르 슈클롭스키를 비롯한 여러 그 평론가들이 당시에 이제 주창했던 형식주의 이론하고 맞닿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20대 때는 그런 식의 이제 미학적인 실험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소설을 쓸 때도 마찬가지였고 책을 읽을 때도 그런 작품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우리를 한때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읽어보니까 그 이른바 장식체 산문, 그 다음에 그런 미학적 실험들이 한편으로는 서사의 어떤 빈약함, 그 다음에 주제의 어쩌면 빈약함, 그런 것들을 상쇄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면은 너무 정치적이고 편향적인 발언인 것 같고요. 그러저러한 가능성은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장식체 산문이 너무 도드라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학적이고 문체적이고 형식적인 실험이 너무 도드라지다 보니까 소재라든지 주제라든지 사상이라든지 관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덜 접수되게끔 그렇게 소설이 쓰였다라고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소설의 주제가 뭐냐 하고 살필 수 있을 텐데요. 이 소설의 주제는요, 여러분 200% 도스토옙스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유리로 된 단일 제국은 도스토옙스키가
도스토옙스키가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대신문관을 통해서 얘기하는 그 디스토피아의 SF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일 제국이 모토로 내걸고 있는 자유와 행복의 변증법. 자유와 행복의 변증법. 자유냐 행복이냐. 자유를 내놔라. 그럼 니들한테 행복을 줄게. 이거 역시도 대신문관에 이제 기초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의 이분법을 가지고 계속 그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이제 지하로부터 수기에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왜 이 소설을 좋아하는지는 알겠죠. 그죠? 도스토옙스키의 어떤 그런 그 이론적 태제를 가지고 와서 SF를 쓴다면은 이제 이런 소설이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이제 암담하다라는 거. 그게 이제 그 디스토피아 소설에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디스토피아 소설은 암담한 것이지만은 너무너무 암담하니까요. 우리가 읽기가 힘든 거예요. 그게 1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철학적인 측면과 맞물려서 돌아가는 장식체 산문. 그리고 이제 작가가 수학자다 보니까는 무리근이라든지 무한대라든지 미적분이라든지 이런 수학적인 개념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게 아마 이야기하고 잘 맞물려 돌아가지 않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그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조금 힘들고 사변적인 게 또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세계 최초의 어쩌면 이제 디스토피아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이제 이런 요소 때문에 가독성이 떨어져가지고 독자들이 많이 찾지 않는다는 거는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떠들고 있는데 한 번쯤 이런 주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우리들을 찍으면서 계속 머릿속에서 맴도는 그 영화가 있는데 매드맥스예요. 그 매드맥스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으실 텐데 당연히 저는 뭐 그 정도 매니아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유명한 거는 하나는 봐줘야 되는데 그래서 퓨리오사 사가 말고 1번 봤어요. 분노의 질주. 그거를 이제 봤는데, 그 매드맥스 속에 그 황량한 세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디스토피아의 어떤 전형인 것 같고요. 거기서도 이제 퓨리오사가 잡혀오기 직전에 그 땅을 항상 꿈꾸잖아요. 녹색의 땅. 그런 어떤 설정들이 이거하고 되게 비슷하고요. 근데 이제 그 소설, 영화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또 원작이 있지만,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피리오사가 이제 맥스하고 더불어서 이제 힘들게 갓난 신고 끝에 찾아갔는데 녹색의 땅을 그 녹색의 땅으로 힘들게 정말 그게 그것 때문에 살아온 거잖아요. 날수를 세가면서 내가 납치된 지 며칠이다. 날수를 세가면서 그 모든 고통을 다 겪고 팔이 잘리는 그런 고통까지 이제 겪으면 그건 이제 나중에 사가에서 나오지만 아무튼 겪으면서 힘들게 초록의 땅으로 녹색의 땅으로 갔더니 거기도 뭡니까? 이 디스토피아의 화마를 피하지 못하고 전부 다 황량한 더 이제 끔찍한 그런 늪지대 같이 시커물이 진짜 검푸른 그런 이제 늪지대로 변했더라. 그리고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은 전부 다 어르신 할머니들이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들이 굉장히 강성으로 굉장히 이제 강하게 보였는데 퓨리오사가 도망치면서 그 혼자 도망친 게 아니라 그 임모탄의 부인들을 다 데리고 도망을 쳤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임신했던 한 애는 이제 죽고 다른 이제 이 아가씨들을 다 데리고 이제 갔는데 거기 녹색의 땅에서 할머니들이 얘네들을 보면서 엄마야 어디서 이렇게 젊고 예쁜 것들을 데리고 왔니 하면서 이렇게 막 만지고 이를 보면서 엄마야 너는 여기 이빨도 다 있네 이러고 뭐 어디서 이렇게 뽀송뽀송하고 예쁜 것들을 근데 거기서 그 할머니들의 시선으로 이 한창 피어오르는 이 젊은 암컷이죠, 그죠? 예쁜 이 애들을 이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저도 이제 많이 늙었으니까 그 시각에 제가 되게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어머, 너는 이렇게 어쩜 이렇게 살로 포동포동하고 이렇게 뽀송뽀송하냐? 이도 하나도 진짜 이렇게 상한 데가 없네. 이렇게 이가 다 진짜 멀쩡하네. 그것도 이제 이가 멀쩡했을 때는 그걸 모르잖아요. 제가 옛날에 유학할 때 할머니가 한 7순 정도 됐는데 교수님이 할머니인데 7순 정도 됐는데 저 보면서 넌 어쩜 이렇게 이가 하얗고 튼튼하고 치열이 고르냐고 근데 너 왜 담배 피냐고 너 담배 피면 너 그 이 다 누렇게 되고 이 다 빠진다. 근데 이제 그때는 그게 그냥 자연이 있으니까 이제 소중한 줄 모르고 막 또 피워대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제 그것도 생각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젊음이나 이런 게 어떤 게 얼마나 찬연한 것인지 그리고 이제 매드맥스를 보면은 초록이 거의 보이지 않잖아요. 너무 황량하고 막 이런데 그 부분에서 이제 그 퓨리오사가 초록의 땅을 그렇게 그리워했던 거 그런 것들도 되게 이제 아련하게 느껴지고 그 영화에서 가장 이제 또 인상적이었던 거는 남녀가 같이 싸우고 하는데 맥스하고 예를 들자면 퓨리오사가 싸우고
촬영했다고 하는데 성적인 부분이 거의 느껴지지 않게 촬영을 되게 잘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이 말하자면 후궁들인 거잖아요. 그들 사이에 어떤 암투 같은 것도 없고 찍으려면은 되게 좀 저속하게 그렇게도 찍을 수 있었을 테마를 주제에 집중을 해가지고, 이제 주제는 그런 것들이죠. 어떤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것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런 전체주의적인 그런 폭력들이 어떻게 또 갈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얘기 많이 하는 주제들요. 그런 게 부각되게 영화 잘 찍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우리들을 읽으면서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런 식의 이제 그 디스토피아 콘텐츠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다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요약을 되게 잘 해놓은 게 이 1984를 쓴 조지 오웰이 조그만 에세이를 하나 썼는데, 그게 바로 이제 자유와 행복이에요. 행복과 자유, 자유와 행복인데, 그것이 이제 이 우리들에 대한 레포트인 거거든요. 일종의 그거에 대한 이제 그 글을 하나 이제 썼는데, 쓰고 또 동시에 이제 자기의 이런 소설을 쓰게 되는데요. 그 논문 혹은 에세이는 또 제가 읽으면서 영어로 된 건데요. 제가 이제 요약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자유와 행복의 변증법을 문제 삼자면은 다시 누구에게로 갑니까? 도스토옙스키에게로 가거든요. 근데 그 경우에도 제가 자유와 행복이 모순되는 개념이냐, 아니면은 서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개념이냐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언제 행복을 느끼냐? 우리의 자유가 극대화될 때 행복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왜 도스토옙스키는 자유가 많이 허용될수록 우리의 행복은 이렇게 제한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거기서 이미 그 도스토옙스키적인 어떤 사고의 단초를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자유가 너무 이제 허용돼 버리면 그게 방종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전체 사회를 놓고 봐도 그렇지만 개개인을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잠을 푹 자면 좋잖아요. 잠잘 자유를 충분히 누렸어요. 행복해요. 자유와 행복은 이건 이제 순차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잠을 너무 많이 자가지고 하루 전체가 망가지고, 그 다음에 일상의 시스템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유가 결국 불행을 초래하게 되거든요. 술 마시는 거, 뭐 커피 마시는 거 다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스템 안에서의 자유, 그 다음에 어떤 절제 안에서의 자유, 이제 이런 게 필요할 거고요. 그거를 이제 국가 전체로 확장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체제 자체를 얼마나 우리가 이제 제어할 것인가에 이제 문제로 가거든요. 근데 이걸 너무 많이 제어해버리면은 개개인의 이제 자유가 속박이 되니까요. 그게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은 이제 주제인데, 다시 앞으로 가면은 이런 식의 어떤 가공의 유토피아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 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행복을 구가하려면 적절히 자유를 누리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고민은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유토피아 문학, 디스토피아 문학이 이제 많이 쓰이고 있고, 손쉽게 이 헉슬리의 소설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약을 주는 거죠. 소마라는. 소마 하나면 다 해결이 돼. 이렇게 돼버리면은 굉장히 간단한데, 그러지 않으면서 우리가 자유와 행복의 균형을 찾으려니까 힘든 거거든요. 그 길을 같이 모색해봐야 된다. 그런 식의 이제 문제를 던진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제 콘텐츠이고요. 이 멋진 신세계도 제가 여기서 이제 똑같이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요약이 아주 잘 되지는 않았지만, 필요한 분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자매진의 우리와 그 밖에 이제 디스토피아 소설에 대해서 찍어봤습니다. 끝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SF 소설이 많이 쓰이는데요. 뭐 김초엽도 그렇고, 요즘 천설란, 또 박보영인가요, 김보영인가요, 많이들 이제 잘 쓰고, 아까 그 말씀드린 정보라도 있고, 뭐 세계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조를 찾으면은 그 전에 또 쓴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제가 아는 거는 김승옥이에요. 그래서 이 채널에 김승옥이 SF를 썼다는 사실을 알고 냉큼 읽어가지고 찍어둔 게 있기는 합니다.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읽고 싶고요. 여러분 귀요미라는 단어 쓰시잖아요. 속어로 쓰시는데, 그 귀요미가요, 김승옥의 SF 소설에 나오는 자동차 이름인가 그래요. 그래서 다시금 김승옥의 어떤 천재성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